네, 방금 영상으로 만나보신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별명이 그 방금 뭐 불사조라고 나왔지만 또 피닉제 뭐 이런 별명을 그 갖고 계시더군요. 피닉스 플러스 이인재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 사실 뭐 좀 드리기는 불편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야 뭐 이인재 끝났다 그런 얘기 중간중간에도 저희도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완전히 여론조사 2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표현으로는 기사회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뭐 간단히 좀 소감이랄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여러 가지 뭐 부족하고 또 15년 2개월 만에 제 정치 고향인 이제 본가죠. 새누리당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미운 정도 많았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지도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 당의 혁신을 이끄는데 제 모든 걸 다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 정당이 혁신이 돼야 또 야당도 혁신이 되고 의회 정치도 이제 활성화되고 그래야만 또 국가 개조도 가능하니까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그 일에 열심히 이제 봉사하려고 합니다. 두 차례나 유력한 대권 후보를 또 거치셨고 뭐 그 육선이 선수도 육선이시지만 사실은 정치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 이제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실 걸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조금 뒤에 듣고 현안 얘기를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뭐 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뭐 사실 난리 아닙니까? 이번 연찬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아주 그 컸다는데 우리 이 최고위원님이 보시는 해법은 뭡니까? 이 시점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야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합의를 했는데요. 사실 뭐 최선의 합의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빨리 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유가족들께서는 미흡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상조사가 시작이 되고 또 진상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형사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떼내가지고 특별검사한테 맡겨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 나가고 특히 이제 배상 보상 문제도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유가족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이 이제 배상이나 보상 문제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요. 그냥 일반 절차에 의하면은 빨라야 3년입니다. 늦으면 한 5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악몽 같은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서 빨리 그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국민을 말할 것도 없고 유가족들께서 빨리 이 악몽을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키우셔야만 이 슬픔을 치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가족들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을 더 많이 감옥에 보내고 뭐 진상을 밝힌다고 이게 치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누리 내부에서도 김무성 대표도 뭐 필요하다면 유족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 이제 단식 그 농성 중인 그 유민 아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대통령은 직접 면담하겠다. 이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제 현장에도 2번 가서 유가족들 만나셨고요. 또 그 뒤에도 청와대에서 아마 한 번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현재 문제는 이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가 이제 입법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인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합의마저도 야당이 지금 유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지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가족들 회의하신 걸 보니까 제가 뭐 유가족들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을
내놔야 된다. 그걸 네. 규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다 잘 해결되고 또 유가족들의 고통도 덜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왜 뭐 한 번 아니라 뭐 10번이라도 왜 못 만나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것은 마지막 해결의 장이 돼야지 그 논란을 증폭시키는 일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그렇습니다. 일이죠. 그리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입법 문제 가지고 서로 여야 간에 잘 안 되고 있는데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일각에서 뭐 보수 언론 쪽에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세월호 유족을 뒤에서 말하자면 컨트롤하는 그 외부 세력.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들이 뭐 과거에 보면 뭐 광우병 시위 때 그다음에 뭐 제주 강정마을 평택 그다음에 뭐 FTA 반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던 그 말하자면 이 진보 단체 쪽에서 개입을 하니까 문제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고 또 외부 세력 개입은 그건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고위원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월호 이 비극적인 이 사태 제일 뭐 직접 희생을 당하신 그 유가족, 희생 다른 가족들 뭐 제일 고통이 크시죠. 또 그러나 국민적인 또 어마어마한 슬픔이었고요. 또 요 사태를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몰고 온 데 대해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지고 더 안전한 미래로 가야 되겠다. 이건 국민적인 이제 관심이고 이익입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여야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 잘 알아가지고 그걸 대변을 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조사 활동도 잘 되고 또 사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또 뭐 제도도 만들고 또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요 근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민의를 추수한다 할까요? 따라다니는 그것도 어떤 민의인지 모르겠는. 그것은 그래서 강경 쪽의 일부 의견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뭐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야당의 뭐 일부 강경파 그분들 이제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당이 뭐 하는 곳인가, 국회가 뭐 하는 곳인가.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제야 세력들 그분들도 이제는 이 원 위치로 돌아가셔야 돼요. 과거에 뭐 광우병 사태라든지 또 미군 기지 반대라든지 또 용산 참사라든지 그밖에 뭐 제주 해군 기지 또 밀양 뭐 송전탑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사태를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뭐가 남았나요? 그 직접 당사자들에게 뭐가 돌아갔나요? 정말 너무 큰 고통과 사회적인 그런 진통만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흔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동부 장관 하실 때 그 단호했던 그 모습을 다시 뵙는 것 같으네요. 좋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다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 혁신도 외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에 뭐 혁신이란 말이 무슨 유행처럼 때가 되면 되풀이됐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 전에 뭐 기억하시지만 새바위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했는데 뭐 아직은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야 그거 뭐 총선 아니 저 지방선거용 혁신쇼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요체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구조적인 또 질적인 혁신을 해야 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이미지라든지 또 뭐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작은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요새 뭐 얼음물 뒤집어 쓰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구조적인 질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당, 우리 사회 여러 분야 가운데 정당 여기가 제일 후진적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여튼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진성을 구조적으로 혁신해가지고 현대적인 정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 좀 좋은 비유를 하나 드린다면은 대장간 수준의 정당을 포항제철 용광로 수준의 정당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야 됩니다. 뭐 없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독일의 기민당이나 사민당, 또 영국의 보수당이나 노동당,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같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뛰어난 현대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대장간밖에 없던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포항제철 용광로를 건설했는데 포항제철 용광로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당원과 국민이 완벽하게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그냥 하십시오. 완전하게 정책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정책 정당이 돼야 됩니다. 정책 중심의 정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새정년도 그렇고요. 두뇌가 없습니다, 정당에. 여의도 연구소라고 우리 당에 있지만은 그 엄청난 예산 지원을 정책 정당 하라고 3분의 1 정도 되는 국고지원금을 그쪽으로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현재 우리 재정을 잘 운영하면은 여의도 연구원에 박사 100명은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박사들이 다른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나 공공 연구기관하고 이렇게 힘을 합치면 민간에 한 박사 1000명 있는 연구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또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정당의 어떤 일관성 있게 정권 재창출이 되면 그 정책이 이어지고 그 기조를 따라서 또 그 축적이 쌓여가는 축적이 돼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는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정당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가치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치 소나무가 계속 크듯이 그 노선과 가치가 계속 진화하면서 커집니다.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가지로 수많은 정책들이 얻어서 나오는데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말하자면 당의 뭐 지도부가 바뀌든 어찌게 되든 간에 일관성 있게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두뇌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싱크탱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역시 뭔가 합의된 정당으로서의 어떤 새누리당의 DNA 이게 확실히 선명하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 정당이고요. 이제 산업화, 건국 또 산업화, 민주화 세력을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우선 확고하게 지키는 가운데 그다음에 뭐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정체성으로 하는 또 그런 정통성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기조 위에서 말하자면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영국의 보수당이라든지 독일의 기민당 같은 이런 정체성을 이제 내용을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을 이렇게 강력한 싱크탱크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혁신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100% 공감합니다만은 뭐 쉽게 얘기해서 대권 후보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당 지도부가 됐건 사실은 보수 정당의 체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작은 보수들이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세력 그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적 구조의 혁신이 없이 그런 어떤 제도의 틀만 갖고 혁신이 이루어지겠냐는 의문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를테면 공천제도,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자 어느 동네만 가면 이념이고 뭐고 상관없이 당선되는 그 구조 아래서 그런 혁신 정당이 출현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수 정치라는 게 다 이제 후진성에서 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원 제도 이것도 이제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 추천제도, 공천제도, 네. 예. 또 당직 선출제도 네. 이런 걸 다 혁신해가지고 이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번에 뭐 세월호 네. 비극이라는 것도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원력을 상실하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당도 무게 중심이 당원, 국민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네. 이제 당내 민주주의 예. 이제 실천인데요. 네. 그렇게 하기로 뭐 김무성 대표도 굳은 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혁신 의지를 밝히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싱크탱크를 강화해서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고요. 네. 그렇게 혁신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제 저도 이제 시민 국민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작년, 재작년 총선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공약이 나왔습니다. 예. 자, 특권을 내려놓겠다. 면책 특권 포기한다. 뭐 방탄국회 안 하겠다. 세비 깎겠다. 공천권을 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여야가 수도 없는 약속을 했는데 사실 요 앞에 저희가 10대 거짓말 공약 또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그 진정성이 담보 안 된 상황에서 혁신 구호만 내세운다고 국민들이 방향은 맞는데 잘해봐라 이렇게 지지할까요? 그런 게 말하자면 작은 일부터 실천해가는 어떤 국회 개혁부터 그런 부분을 좀 더 촉구하고 당의 어른으로서 야단치시고 독려하실 생각은 없는지. 예, 그래서 우선 제가 빨리 강력한 혁신 기구를 만들자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혁신 기구가 곧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우선 큰 혁신의 그 비전, 목표, 틀 이런 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틀, 그다음에 당을 과학적인 정책 정당으로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틀 이런 걸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정당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정치적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틀도 만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낡은 후진성 때문에 우리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많은 특권 시비 걸린 것들 이건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사라집니다. 이른바 우리 그 최 의원께서 쭉 노력해 오신 우리 한국 정치의 그 구태 정치 그렇습니다. 청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뭐 호남에서 이제 이정현 의원이 벽을 뚫고 했지만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도 정당 후진성 때문에 왜냐하면 정당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가 열리면 이 지역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싸우라고 해도 왜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우리 저 최고위원님께서 그 선봉에 쓰셔서 이 말하자면 그 바탕 위에서 또 정치의 그 마무리를 멋있게 해주시기를 기대에 맞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정치의 선진화, 혁신을 하는데 제가 꼭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분도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바로 우리 그 결단의 승부사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대하면서 저희도 계속 주목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